예, 부동산 자산 관리론 1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13주차 내용을 갖다가 요약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복습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 부동산 자산 관리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 실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부동산 자산 관리회사의 인력과 조직 운영, 그리고 자산 관리자의 선정, 위탁관리계약서, 자산관리 업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자산관리론 네 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이고요.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력과 조직 운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이제 대상 부동산에 이제 파견하고 있는 조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인력은 일반적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은, 총괄 자산관리자, 그리고 뭐 재산관리자, 행정관리자, 회계관리자, 기술 책임자, 마케팅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는 뭐 임대관리자,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총괄 자산 관리자라고 하는 거, 영어로 이제 프로퍼티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총괄 책임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재산 관리에 대한 경험과 함께 좀 기술적인 분야, 즉 시설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좋을 듯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의 투자 관점, 그리고 투자 자금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투자자에게 자산 운영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래 구조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와 관련된 경쟁 기업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기업 그리고 기관 뭐 이런 정말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테고요.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관리 운영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재산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자는 프로퍼티 매니저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뭐 부동산의 거래나 운영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핵심 구성 인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 운영 관련 자료를 좀 면밀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산의 장단점을 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행정관리자인데요. 행정관리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운영 조직이 좀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세분화된 운영 조직을 관리 그리고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관리 업무 그리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관리자의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고 업무 및 역할을 명확하게 배분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자산관리 메커니즘을 좀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관리자, 뭐 회계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인력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갖추고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이해하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인데요. 이 부동산 자산 관리에 관련된 회계 업무하고 그 일반 기업의 회계 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을 확인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테고요. 그다음에 회계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좀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 책임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재산 관리보다는 시설 관리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거나 기술적인 전공 등의 배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단순한 기술적인 조언자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수익과 지출에 관련된 현금 흐름에 비추어서 기술적인 측면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 건물의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단순히 수리 교체하는 이런 그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함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공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마케팅 매니저인데요. 마케팅 매니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임대 관리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매니저라고 해놓고 영어로는 이제 리징 매니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임대 관리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건물에 상주하지 않고 예상 임차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임대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재산관리자와 서로 이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관리회사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상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성격은 뭐 투자용, 사옥용, 공익용 부동산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좀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투자용 부동산의 형태, 뭐 업무용 빌딩이냐, 상가용 부동산이냐 이런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또 인력 구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단일 부동산에 하나의 부동산에 재산관리자, 행정관리자, 회계관리자 등을 한 명씩 배치하는 것보다는 좀 부동산의 유형과 투자 성격, 지역과 유사성, 임차인의 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화하여 배치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일 지역에 그 다수의 업무용 부동산의 재산관리자, 행정관리자, 회계관리자 한 명만 딱 배치하는, 그러니까 동일 지역에 뭐 여러 그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한 명씩만 배치하거나 또는 뭐 임차인의 수가 많으면 회계관리자를 2명 배치하는 뭐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기술 책임자를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사옥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경우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때는 이제 기업 이미지에 맞는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회사이다라고 하면 그 구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의 숫자를 갖다가 좀 더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수 있을 테고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사옥이다라고 하면 좀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자산관리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에 투입되는 인력보다 사옥용 부동산에 투입되는 인력이 일반적으로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익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 수입이 주된 목적이 아니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산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같으면 이제 환자와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관리를 수행하도록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설비 등을 담당하는 그 기술 책임자를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이 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현재 그 부동산 자산 관리 분야에서는 경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뭐 부동산 학과를 개설하는 그 교육기관도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에 가장 가까운 교육을 하는 데가 이제 한국 CPM 협회의 CPM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매년 한 1회 정도 또는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뭐 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M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부동산 자산 운용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관련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 과목으로는 마케팅과 임대 전략, 시설 관리 및 리스크 관리, 리더십 및 인재 관리, 재무 관리 및 투자 분석, 금융 분석, 가치 평가 및 재무 분석. 요거는 1, 2, 3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강령, 뭐 CPM 정과정 리뷰, 부동산 관리 계획의 핵심, 사례 분석을 통한 부동산 관리 계획 수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 영역이 주로 업무용 부동산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상가라든지 물류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호텔, 뭐 이런 수익용 부동산으로까지 부동산 자산 관리의 업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산 관리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인력과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자의 선정과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투자자와 자산 관리자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면 참 좋을 듯 싶죠.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 계약처럼 위탁자, 투자자, 소유자가 되겠죠. 그리고 수탁자, 자산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투자자, 소유자와 자산 관리자 사이에도 위탁 계약서로 서로의 관계를 정리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자산관리자는 투자자, 위탁자, 소유자로부터 투자된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는 권한의 위임을 동의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계약이 사전에 수탁자와 위탁자, 자산관리자와 투자자 사이에 그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투자자와 자산관리자 간의 자산관리에 관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와 자산관리자 사이에는 좀 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한 물건에 대해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산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위탁하기 때문에 투자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일정 부분을 자산관리자에게 꼭 알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산관리자 역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합리적 대안, 이런 것들을 투자자에게 성실하게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 예를 들어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이 자산 관리자와 어떻게 접촉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시장을 처음 접할 때에는 인적 네트워크, 즉 인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빌딩 경영협회라든지 FM 학회라든지 이런 자산관리자들의 모임이 있고요. 간헐적으로 이제 빌딩 개관 축하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임대 마케팅 행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부동산의 자산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 이제 인적 네트워크, 인맥을 동원해서 자산 관리자들과 접촉을 하는데요. 거꾸로 자산 관리자들 역시 이제 시장의 업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신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 경쟁업체 그 책임자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좀 업무 영역이 다른 경우에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업계 동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자가 새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관리자를 선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제안 요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가지고 자산관리회사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 영어로 이제 Request for Proposal 앞서 따가지고 RFP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제안 요청서의 내용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과업 내용 등의 용역의 대상,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대상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과업 내용, 이런 그 용역의 대상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입찰 자격, 네 번째 제안서 작성 내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한 125쪽에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샘플로다가 자산관리자 선정, 입찰, 제안, 요청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샘플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자가 자산관리 회사들에게 배포하는 제안 요청서죠. 그러면 이제 자산관리 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제안서를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자산관리 업체들이 정말 제시한 제안서 내용을 갖다 이제 꼼꼼히 평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자산관리자로 선택을 한다, 선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제안 요청서를 보시면은 샘플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처음에 용역 대상 해가지고 뭐 대상 물건, 연면적,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함을 해놓지 않았는데 뭐 층수라든지 동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용역의 내용에서 뭐 유지 보수 관리, 뭐 시설 관리 뭐 이렇게 해놨고요. 두 번째는 뭐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사항이니까 이거는 뭐 제안 요청서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겠죠. 그리고 뭐 선정 방법 해가지고 뭐 제안 서류를 심사한 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입찰 자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서 작성 내용 해가지고 이제 크게 네 가지, 그러니까 중간에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빼고 네 가지가 그 일반적으로 포함된 제안 요청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요. 자, 투자자는 자산관리자들을 모아가지고 제안 요청서를 제시하고 현장 설명을 통해 또 제안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뭐 그냥 전자메일,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제안 요청서를 보내고 현장 설명을 생략하기도 하긴 하지만 투자자와 자산관리자가 처음 접하는 그 접점이 그 현장 설명회이기 때문에 현장 설명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용역의 대상이죠. 그래서 용역의 대상에는 투자자가 투자한 대상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과업이 되는 용역의 내용을 갖다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사 선정, 입찰, 제안 요청서를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건물의 규모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건물의 면적은 자산관리 비용을 산정하는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갖다 꼭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체 선정 방법인데요.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대부분 이제 투자자가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에 맞춰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제안서를 각각의 그 자산관리 회사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투자자가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입찰 자격이죠. 그래서 입찰 자격은 사전에 자산관리 능력이 좀 부족한 회사, 이런 회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부동산 자산관리 경험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족한 회사는 제안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걸 미리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검증된 회사만을 참가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이 두 가지 의도에서 제시하는 것이 입찰 자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제안서 작성 내용이죠. 그래서 제안서 작성 내용은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제안서를 갖다가 굉장히 길게 그리고 많이 정말 써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그런 제안서를 갖다 평가한다. 그러니까 통일된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안서를 일일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제안서 내용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검토하기 쉽도록 통일된 내용과 형식을 취하도록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산관리자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제안서를 제출하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핵심 부분이 무엇일까 이거 찾아서 비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까 예시에는 없었지만은 그 자산 관리 비용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산관리자들이 제안하는 자산관리 비용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투자자가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관리 비용은 뭐 일반적으로 그 대상 부동산에 상주하는 인력의 인건비, 그 다음에 상주하지 않지만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그 자산관리회사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대가인 간접비, 그리고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제한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가 적을 때는 이제 월 정액
제한받는 경우가 많고요. 규모가 큰 경우에는 뭐 대상 부동산의 관리 면적에 따라 뭐 단위 면적당 가격, 단가를 제한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한 요청서를 투자자가 자산 관리자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자산 관리 회사들이 위탁 관리 제안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 제안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산 관리자가 고유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뭐 부동산 자산 운영 방법, 그리고 자산 관리 비용을 투자자에게 제안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투자자는 이제 이 위탁관리 제안서를 검토해가지고 아직 투자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예산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갖다 이제 꼼꼼히 좀 작성을 하고, 자산관리회사들은 좀 꼼꼼히 작성을 하고, 또 투자자들은 꼼꼼히 제안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제안서의 내용은 보통 전체 요약, 그리고 회사 소개, 부동산 자산 분석, 뭐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약은 뭐 그냥 맨 앞에다가 한두 장으로 제안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제안 요청서의 내용이 간략할수록 자산관리회사는 자기 회사를 알리기 위한 내용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투자자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부분, 즉 뭐 회사 소개, 자산관리회사 소개, 그리고 인력 구성, 자산관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작성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번째는 이제 회사 소개죠. 그래서 어떤 자산관리회사가 뭐 수행한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그 자산관리회사의 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이제 회사 소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의 규모라든지 뭐 경험, 실적이죠.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정말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뭐 전국적인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뭐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부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좀 잘 알려진 자산관리회사를 접촉하고 선별해가지고 제안서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소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산 분석, 이게 이제 제안서의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속성,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 주변 부동산과의 상대적 경쟁력, 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가 미처 얻지 못한 정보를 그 자산관리회사가 제안서를 통해서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 제안서 전체가 좀 돋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의 어떤 분석 능력을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안 요청서 이렇게 이제 배포하고 나서 주로 한 1주 뒤 또는 2주 뒤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출 기한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시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관리회사에서는 리서치 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시장 분석 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4번째는 이제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운영 전략과 운영 구조, 그다음에 인수인계 계획, 업무 분장, 자산관리 실적, 운영 조직, 자산관리 비용, 뭐 이런 내용을 갖다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운영이 어려운 부동산일수록 소유자와 자산관리자, 즉 위탁자와 수탁자의 업무 영역, 뭐 업무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운영 전략을 보면 부동산의 운영 방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설비와 관련된 공사, 임차인 관리, 장단기 투자 계획, 뭐 이런 업무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회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설명하는 부분이 운영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구조를 가진 상가의 경우에는 좀 그 구조, 특이한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점포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뭐 조직, 업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면 방만한 운영이 되리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운영 전략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운영 구조입니다. 그래서 운영 구조에서는 이제 운영 인력을 대상 부동산에 상주시키는 뭐 직접 운영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본사의 지원을 받는 비상주 인력을 통한 운영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식 중에 투자자의 요구를 좀 예측하고 대상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적절한 운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인수인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업무를 갖다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가 최초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안정화시키는지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발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수인계 받는 업무 흐름을 좀 상세하게 제안하고 인수인계 시작 그리고 인수인계 완료 시점을 좀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존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관리 인력을 인수하는 방법, 관리 인력의 전면 교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좀 적절한 방법을 판단해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가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임차인의 명도 계획,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포함해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업무 분장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에서는 자산 관리를 위한 여러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과 업체들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배분하여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는 다른 업체의 업무를 분명하게 하고요. 그리고 업무 개시 이후에 투자자와 자산관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그리고 업무의 권한 이것 갖다 이제 명확하게 제시해가지고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가나 주상복합, 뭐 멀티플렉스 이런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러 전문 업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복합 제안서를 정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제안서에 따라서 담당자들의 소관 업무, 지휘 체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또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와 같이 좀 전문성이 강한 부분, 이 부분까지도 자산관리회사에서 담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투자자가 뭐 별도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담당자를 두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쪽에 전문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즉 뭐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쪽은 투자자의 업무로 다 명확하게 분류해야지 나중에 이제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자산관리 실적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부동산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이 부분에다 이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동안 수행한 프로젝트 뭐 이렇게 단순하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나열해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수행 실적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운영 조직입니다. 그래서 운영 조직에서는 현재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요. 또 대상 부동산의 자산관리에 적합한 조직 구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 본사의 여러 조직들이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자산관리 조직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 좀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자산관리 비용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비용을 제한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자산관리 비용은 크게 인건비 그리고 자산관리 수수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인건비는 뭐 간단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인력 투입에 소요되는 급여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본사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접비 이것을 합한 금액을 산정을 하고요. 자산관리 수수료는 뭐 업무의 성격이나 뭐 경쟁사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산관리 수수료와 별도로 임대 수수료를 산정해가지고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산관리 수수료를 좀 경쟁력 있는 가격,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임대 수수료에서 이익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회사가 임대 수수료에서 이익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면 대상 부동산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잦은 변화를 주려고 하기 쉽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획을 갖다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어떤 업체하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보내고 다른 업체하고 이제 다른 업체를 입주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와 자산관리회사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좀 전에 예를 든 거 핵심 임차인이 재계약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신규 임차인을 입주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산관리회사의 임대 수수료는 증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핵심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수료 산정에서 제한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 돌아와서 위탁관리 계획서하고 자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